여긴 국민 라디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연달아 붙어있는 쌍으로 붙어있는 작은 북인데요. 요걸 이제 넓게 퍼커션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타악기죠. 네. 유복성 씨가 연주했었던, 작곡하고 연주했었던 수사반장의 MBC 수사반장 그 시그널 음악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고상만의 수사반장에도 이 퍼커션이 들어갑니다. 네, 오늘 새해 두 번째 만난 고상만의 수사반장 기쁜 소식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고 반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고상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작년 여름이었어요. 예, 여름에 예. 고상만의 수사반장에서 3회에 걸쳐서 어느 존속살의 여 무기수의 진실 이렇게 4회군요. 와. 뭐 더한 것 같은데요. 5회 아닌가요? 예, 5회. 그러니까 5회 동안 어느 예. 존속살의 여 무기수의 진실을 해서 6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예. 5주 동안 예.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예. 어느 존속 살인 여 무기수의 진실혹은 거짓이라는 진실혹은 거짓. 제목으로 네. 이제 5부작으로 했었던 건데요. 네. 예, 정확한 내용은 2000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네.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네. 예, 지금 77년생인데 당시 20대 초반의 한 여자가 경찰로부터 체포가 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 수감생활 15년 지나가는 동안까지도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2000년에 사고가 나고 나서 2001년도에 처음 저에게 이제 그 도와달라고 하는 그 편지가 왔었고요. 그래서 사건 기록과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 사건은 정말 경찰이나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네. 적어도 사건이 벌어질 수 없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그가 범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가 아버지를 죽이기엔 대단히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사건을 그냥 범인으로 몰아갔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책과 또 뭐 신동아 등 월간지 뭐 이런 또 언론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나 PD수첩 같은 데다가 계속 이슈를 제기했는데 네. 고상만의 수사반장을 하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5부작으로 네.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상당히 그때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그 방송 진행 중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시 한번 이걸 좀 다뤄보겠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거를 흥미 위주로 다루는 건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다. 네. 이렇게 또 해봐야 뭔 의미가 있겠냐 했더니 자기네들 좀 다르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다. 네. 그렇게 할 테니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럼 믿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정말로 이 방송이 나가고 난 후에 아주 뜻있는 인권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라는 분께서 네. 여러 번 이제 이런 형사 재심 사건을 다뤄본 분인데 그분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네. 뻗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재심 청구하는 약 220쪽이 넘는 재심 청구 초안을 보내주시면서 네. 자기가 이 건에 대해서 다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곧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다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예, 그 귀추를 주목해야 되겠군요. 고상만의 수사반장을 통해서 방송했었던 어느 존속살인 여 무기수의 진실 혹은 거짓. 예. 이것이 시가 돼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방송이 됐고 이제 재심 청구 중이라는 그러한 희망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뭐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게요. 초안을 보니까 네. 정말 꼼꼼하게 아주 일단은 일목요연하게 잘 썼더라고요. 재심 청구가 이게 뭡니까? 받아들여진다는 거. 이거 자체 상당히 긍정적인 건데. 그러니까 재심 청구를 받아달라고 지금 청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네네네. 근데 이제 재심 청구가 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존에 유죄를 선고받았던 증거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 또는 자백이나 이런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요한 재심의 사유로 보는데 뭐 지금 이제 해당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자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경찰이 만들어내는 억울한 사람들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방송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예. 네. 그 경찰이 만들어내는 억울한 사람들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좀 빨리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뤘던 경찰 인권 유린 사건 중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 예, 지난번에 이제 안산 이영기 씨, 예, 분신 사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또 하나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분신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었던 1999년 12월에 있었던 어느 택시 노동자 분신 사건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오래전 사건이냐. 뭐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다르지 않겠냐. 과거 사건 가지고 지금도 비판하는 거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과연 이것이 16년 전에 국한된 사건인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계속 또 다른 형태의 유사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1999년 12월입니다. 뭐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표현 많이 썼잖아요. 네, 밀레니엄. 기억나시죠, 형님? 네네네. 예. 천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그렇죠. 새로운 천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대단한 복 아닌가요? 글쎄요, 그 복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우리가 천년을 넘어 산 사람들 아닙니까? 네. 천년을.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각오 많이 했는데, 네.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몇 가지 각오 저도 했었어요. 사실 지금은 이제 담배를 완전히 끊었지만, 이 전까지만 해도 저 담배 폈었거든요. 네. 해마다 담배 끊는다고 하는데, 물경, 100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데, 계속 담배 피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때 담배 끊었거든요. 뭐 천년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예. 히트하기도 했었고. 아,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왔군요. 예. 예. 아님 말고. 그래서 여하간 이런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처럼 들썩이던 때였는데 전쟁과 야만으로 상징되는 20세기를 마감하고 문명과 과학의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한다고 들떠있던 이때에 저는 이제 천주교 인권위를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신생 인권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민원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남들 들썩이던 이때에 저는 혼자 책상에 앉아갖고 하루 온종일 당시 경찰청장인 이무영 씨에게 보낼 항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무영 경찰청장 계시죠? 예. 이때 당시에 이무영 씨가 이제 경찰청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경찰청장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보내려고 했던 편지의 내용은 1999년 8월 28일 낮 12시 25분경 충남에 있는 모 지역에서 발생한 어느 택시 노동자의 분신 사건에 대한 항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자, 사건의 개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당시에 32살이었던 지아무개라고 하는 택시 노동자가 있었어요. 예, 정확히 얘기하면 지용석이라는 택시 노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곳도 아닌 경찰서 안에서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 자살을 기도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씨가 분신을 결행하기 8일 전이었던 99년 8월 20일 날 지씨가 생업이었던 택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거리에서 사소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가 나니까 당연히 경찰이 출동을 했죠.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의 첫 마디에서부터가 지용석 씨에겐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첫 마디, 자식들 좀 천천히 다니지 왜 급하게 다녀서 사고를 내?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식들이라고. 예. 저한테 자식들이라고 경찰이 갑자기 나타나서 얘기하면 그거 누가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죠? 예. 자, 이러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었지만 지씨는 불쾌했으나 못 들은 척했다고 합니다. 왜? 항의하다가 불이익을 줄까봐. 네.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존댓말 쓰세요. 왜 나한테 반말합니까? 근데 잘났어? 한번 보자. 네. 그래서 결국 그게 이형기 씨의 분신 사건으로 연결됐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택시 노동자들이 경찰들하고 일상적으로 교통과 경찰들하고 일상적으로 부딪히는데 불이익 줄까봐 꾹 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의 이러한 모욕적 언사는 갈수록 가관이 됐습니다. 예,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그 후 지용석 씨는 무려 일주일간이나 경찰서 교통계로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조사해야 되니까 나와라. 그런데 이게 하루면 당연히 조사가 간단히 끝날 일이잖아요. 네. 예, 사실은 간단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 가야 되는지도 의문인데 오라고 했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인 택시 노동자로서는 이렇게 낮 1시에 와라. 그래서 갔더니 바쁘다면서 4, 5시까지 무작정 기다리게 하더니 오늘 조사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내일 다시 와라.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갔다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건 뭐 의도적인 거네요. 갑질 중에도 완전히 상갑질. 네. 예.
어쩌면 16년 전이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죠. 예. 사실은 만약에 일반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와서 이런 얘기했으면 아마 거짓말이다 믿기 어렵다 했는데 그렇죠. 자기가 목숨 던지면서 쓴 유서에 써놨는데 이게 거짓말일 수는 없겠죠. 예. 일주일간이나 오라고 했다. 그래서 경찰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변명하기를 정말로 업무가 많이 밀려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경찰, 즉 공권력의 행포가 아닐 수 없죠. 지 씨가 자신이 이렇게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짐작하는 것이 사실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아, 그래요? 역시나 마찬가지. 예, 마찬가지. 괘씸죄. 괘씸죄.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밀쳐내니까 조사한다고 불러놓고는 안 하니까 항의를 했답니다. 결국은 예, 이틀째 되는 날인가 이렇게 항의를 했대요. 조사를 좀 빨리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때 경찰의 답변 뭐라고 했냐. 여기가 당신 하나를 존재하는 곳인 줄 아냐.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내 기다려라. 내일 와라. 오늘 바쁘니까 또 와라. 이렇게 계속해서 한 거죠. 문제는 거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지 씨를 더욱 좌절하게 하고 또 분노하게 했던 것은 그렇게 일주일 출석하라고 요구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 내내 경찰에게 들었던 말이 더 큰 상처가 됐다고 합니다. 지 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서를 출입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단 한 번도 존댓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저 내내 경찰서 장의자에 앉아있으라고 하면서 그가 느꼈던 비애는 바닥까지 쓰러질 때 결국 참을 수 없어 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날이 바로 1999년 8월 28일 낮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고 합니다. 지 씨는 경찰서 안에 정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차량을 주차한 후에 온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 자살을 기도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지 씨가 남긴 유서의 전문입니다. 그 전문을 좀 길지만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지용석 씨는 자기가 일하고 있던 택시의 노조위원장에게 한 장의 유서를 남깁니다. 이 암흑의 위원장님께 내가 이렇게 미워보기는 처음입니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그들에게 있어 나는 무엇이었나. 아주 작은 교통사고였고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도 있었으나 7일간 경찰서에 들락거리며 얻은 것이라곤 수모와 혐오감. 그래서 결과에 더 승복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승객을 태우고 다니며 구둣발로 맞아보기도 하고 욕도 먹어보고 갖은 수모를 다 당했어도 뒤돌아 서서 담배 한 개 피우면 잊어버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미움을 버릴 수 없을까? 내가 그렇게 무능력했던가 3일을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해서 가슴에 묻어둔 채 다시 살아가려 애를 썼건만 또 다른 내가 있다면 그 사람도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고 고생을 할까. 혹시나 내 아들놈도 커서 나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위원장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힘겨운 하루하루의 연속인데 도와드리지 못하고 부담만 떠안깁니다. 이 서운함이 가실 때까지 당분간 경찰 서비스 헌장을 떼어달라 청해 주십시오. 지용석 올림. 이게 바로 지용석 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며 남긴 유서의 전문이었습니다. 당시 지 씨는 노모와 또 이제 막 한 돌이 다가오는 아들, 그리고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어린 부인을 두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평범한 가정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질게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후 경찰서 측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관의 이러한 불친절한 핀잔 모욕 무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목숨을 끊었다고 하면서 항의하니까 경찰관은 뭐라고 했냐? 아니 경찰서에서는 누구나 다 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그런데 그까진 일로 분신한 지 씨가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누구나가 반말을 듣고 누구나가 그러니까요. 사소한 일로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거나 내일 다시 오라고 하거나 뭐 이 정도 일 가지고 이게 경찰서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이러면서 사과는 고사하고 또다시 음해하고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인권운동하는 아주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반말 핀잔 무시 모욕한다. 뭐 그 정도 가지고 뭘 분신을 하냐. 이런 얘기를 제 앞에서 제가 이 일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고 이건 문제가 있는 인권 침해다라고 했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고문하고 뭐 고춧가루물을 먹이고 막 때리고 뭐 자만 재우고 막 이런 것만 고문이고 뭐 이 정도는 뭐 이걸 가지고 뭘 인권 유린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입장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게 16년 전이었던 거죠. 하지만 전 달랐습니다. 이건 명백히 인권 유린이고 침해다 생각했습니다. 98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과거와 같은 드러나는 폭력, 뭐 고문 이런 것들 사라졌는데 대신 이러한 그 핀잔, 모욕, 무시 이런 것들 다 인권 침해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참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거 가지고 분신했냐 하면서 이렇게 지씨를 오히려 비난하는 행태, 이 경찰의 행태 보면서 정말 저는 그 표리부동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씨가 유서에서 남겼던 말처럼 내가 죽고 난 후 이 서운함이 가실 때까지 당분간 경찰서에 게시되어 있는 경찰 서비스 헌장을 떼어달라 청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에 그가 뭘 항의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친절한 경찰, 민주경찰, 과거 암울한 시대에 폭력경찰 이미지를 벗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거듭나겠다고 하면서 국민 앞에 약속한 게 바로 이 경찰 서비스 헌장이었거든요. 차라리 이거 떼라. 거짓말 하지 마라. 네. 지키려면 이대로 하고 아니면 그거라도 떼놔라. 이게 이 사람의 마지막 처절한 항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표리부동할 수 있겠는가? 네. 그래서 속 다르고. 그렇죠. 지용석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장 큰 권력이 생명이었던 겁니다. 분신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항변권도 누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한 분노를 자기가 항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것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이죠. 그 생명을 던져서라도 억울하다고 외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분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칭찬하거나 옹호할 생각 없죠. 예전에 저도 사실 학생운동하면서 그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시도했던 적이 솔직히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죽었다면 뭐 지금 못 만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 절박한 사정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해하자. 지용석 씨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차원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항변을 했는데 실제로 이후에 또다시 지역 재하단체와 경찰이 경찰서 측에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항의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보내온 경찰의 공식 답변 또다시 사람들을 분노케 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는 검찰로 송치했으니 이제 검찰에 가서 알아보시고 또 담당 경찰관의 반말과 모욕 핀잔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담당자가 좀 친절하게 대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소운하게 대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끝. 아이고. 그러면서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물의를 일으킨 해당 직원을 본소에서 파출소로 인사 조치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끝냅니다. 지난번 이영기 씨 사건에서 그렇죠. 직위해제로 끝난 직위해제로 것처럼 끝냈죠. 이렇게 경찰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죠. 결국 이 가족들 억울했죠. 남편이 분신했음에도 사과하지 않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12월에 강추위가 몰아왔던 그때 이 부인은 어린 아들, 이제 막 한 돌이 된 그 아들을 들쳐업고 경찰서 담벼락에 주저앉아 철야농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첫 돌을 맞이한 아들을 들쳐업고 억울한 남편의 사정을 세상에 호소하고자 울부짖으며 그렇게 거리에 나왔는데 바로 그때 저에게 이 호소가 들려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에 내려갔어요. 그 지역의 경찰 가서 그 부인을 만났고 그리고 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정말 그 추운 날에
엄마 등에 엎혀져 있던 아이의 부르튼 입술을 보며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한 살이 된 그 아기, 세상의 평범한 아이들은 돌을 맞이하면 돌상을 받고 엄마, 아빠 그리고 친인척의 축복 속에 행복한 돌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씨의 아들은 돌상 대신에 이 추운 겨울 한복판에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22살밖에 안 됐던 엄마의 등에 엎여 자신의 아빠를 무시하고 핀잔 주며 반말한 잘못을 경찰이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서명받고자 그렇게 아이가 서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서럽고 불쌍하고 안 됐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싸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리고 이 싸움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인권단체에다 이 사연을 전달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약칭 NCC 인권위가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서 주관하는 목요기도회를 열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지씨 가족이 직접 이 부인이 직접 이곳에 나와서 인권운동가와 목사님들 그리고 언론 앞에서 이 남편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 모금운동을 통해서 그 작지만 치료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반응은 요지부동. 사과 안 하더라고요. 인권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희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자기네 뭘 잘못했는지 근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경찰 서비스 현장에 있는 것처럼 했으면 과연 이 지용석 씨 분신했겠냐. 니네가 잘못한 거다. 왜 이걸 인정하지 않냐. 반말과 모욕, 핀잔, 무시 그리고 조사를 빙자하여 장시간 대기 이거 다 인권 침해다. 인권 유린이다. 이걸 인정해라. 그래서 이 지씨가 분신한 것이 당신의 책임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이 2000년대 새로운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뭐 지금 저희가 2015년째 살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살아보니까 뭐가 아닌데요. 2000년대가 그렇게 희망도 아니었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미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하간 그때 당시에 2000년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넘어가는데 이것을 고통과 절망 그리고 불행으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되겠다. 반성할 건 반성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라. 이러한 것을 주장하고자 저는 이무영 경찰청장한테 그 해당 경찰서장이 사과하지 않는다니까 경찰청장에게 직접 사과해라. 그래서 이무영 경찰청장에게 사과하는 사과 항의문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그렇군요. 제가 경찰청장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 이거였습니다. 첫째, 경찰이 피의자를 포함하여 민원인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반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뭔가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당연한 것이죠. 당연하죠. 이 당연한 질문을 저는 바보같이 여기에다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1999년 12월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찰이 지용석 씨에게 반말과 핀잔, 모욕, 무시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장시간 대기를 시켰다면 이는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3. 결국 이러한 경찰의 반말과 무시, 핀잔, 모욕, 장시간 대기 등이 지용석 씨를 분신케 했습니다. 그 증거는 지용석 씨가 남긴 유서에 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경찰서장의 행태에 대해 이무영 경찰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네 번째, 그렇다면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지용석 씨의 치료비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1999년 12월 13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 우편을 보내놓고 만약 13일까지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경찰청 앞에 가서 새해를 2000년대를 넘어갈 때 그 앞에서 단식 농성을 혼자 하겠다. 밀레니엄을 기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저라도 가서 경찰청에 이 거짓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싸우기 위해 밀레니엄을 그 경찰청 앞에서 단식 농성으로 한번 끝까지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경찰의 행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했는데 다행히 바로 이 그동안 사과를 외면했던 경찰서 측에서 정책적으로 이 가족과
지역 대책위에다가 사과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동안 요구했던 실업이라든지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등을 공식 수용하게 됐습니다. 예, 예. 이건 사실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던 지역 대책이라든지 가족의 헌신적인 투쟁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됐고 또 언론 등을 통해서 조금씩 세상에 전파가 되면서 결국은 당시에 이게 민주정부니까 결국은 그 압박에서 이긴 거죠. 만약에 지금이면 그러게요. 안 돼요, 이거. 네. 지금 같으면 안 돼요. 정권의 그런 향배에 따라서 이런 공권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텐데, 네. 네, 정부에서 그나마 국민을 좀 위한다라는 네. 그런 느낌을 주면은 공무원들도 그에 따라서 그렇죠. 납작 엎드리기 매우 쉽죠. 중요하죠. 네네. 예전에 그 농민 시위 사건 때 농민이 노무현 정부 때 네네. 사망하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있었죠. 경찰 진압 과정에서. 네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같으면은 농민들이 얼마나 과격한 시위를 했고 또 불가피하게 진압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그 사람이 격렬했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네. 당시에 사건이 딱 터자마자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경찰청장부터 바로 해임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게 큰 차이예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 경찰청장 하나 물러나라가 아니라, 야, 이렇게 무리하고 과격한 진압하면 경찰이 책임을 진다. 네. 그러니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권력 행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스스로 준용하도록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면, 야, 진압을 우선해라. 진압 못하면 처벌받고,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사건은 용서받는다. 이 잘못된 메시지가 결국은 과도한 진압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시민이 다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평택의 쌍용 자동차에서 맞습니다. 그 용산에서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그렇죠. 대하는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있었던 오체 투지 때도 그 평화적인 시위를 막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지금 남아 있는 자유는 북에다 삐라 달릴 자유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예. 그냥 뭐 보수단체가 어느 날 저보고 종북이라고 고발해버리면 경찰이 고발됐으니까 나오세요. 그래서 임수경 국회의원조차도 국회의원도 고발됐다고 15일날 지금 소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무슨 독재지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까 그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일제시대 때 식민지 백성들에게 군림하려고 했던 경찰들이니까 당연히 반말 쓰는 거는 그렇죠. 당연한 것이고. 순사 온다 울지 마라. 예. 아니 울 자유도 없습니까? 손 하나 일단 손부터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쳐야 되고 고문해야 되고. 그게 경찰이었던 거예요. 운다고 경찰 오면 잡아간다. 이런 게 지금도 사실은 경찰은 그러고 싶었던 건지 여하간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다행히 그래도 지용석 씨의 사건은 이렇게 당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면서 이제 했는데, 네. 그렇지만 여전히 제2, 제3의 지용석 씨 사건 계속 벌어진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현장에서 느끼는, 제 판단임이고 확신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경찰의 반말, 핀잔, 모욕, 무시, 심지어 이걸 항의한다고 해서 괘씸죄를 적용해서 공무집행 방해죄를 널리 행사하고 또 모욕죄, 형법상 모욕죄를 자기가 당했다고 자기가 신고하고 자기가 조사해서 자기가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는 그냥 찍어서 약식 기소로 벌금 200만 원 땅땅 때리고 네. 그리고 억울하면 네가 변호사 사서 대응해라. 이렇게 해서 억울한 피의자들이 그냥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법치국가고 민주주의고 올바른 공권력 행사입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고문도 반인권 범죄고 공권력의 반말과 핀잔과 모욕도 반인권 범죄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경찰 스스로 제정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경찰 서비스 헌장 제대로만 지켜도 경찰의 인권 침해 논란 사라질 거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 이제 경찰서 정문 액자에서 꺼내와 갖고 경찰의 업무 일상에서 실천할 것을 저는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지용석 씨 사건은 그나마 결말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결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 이건 좀 더 특별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말씀드렸던 게 일반 국민에게만 이런 인권 유린한 걸로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경찰이 경찰에게 한 고문과 인권 유린, 그래서 범죄를 조작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사례도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92년도 관악경찰서 김기웅 순경 고문 사건이었습니다. 김기웅 순경. 예. 네.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이름 기억납니다. 예. 김순경 사건. 김순경 사건. 예. 1992년 11월 29일 아침 10시 15분경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청수장 여관 203호에서 한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유는 자, 그곳에서 만 18세 카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이모 양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처음 이 양의 사체를 발견한 사람은 관악경찰서 소속의 김기웅 순경이었습니다. 그는 숨진 이양, 사망한 채 발견된 이양하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30분경 함께 투숙했던 사이였고 당시에 김순경이 27살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혈기방장한 나이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18살 또 카페 여종업원하고 이렇게 만났던 건데 네. 자, 이 사람들이 만 27세였던 김기웅 순경은 당시에 서울 관악경찰서 신림구동의 파출소에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카페 여종업원이었던 이양과 현직 경찰이었던 김순경은 왜 여관에 같이 투숙한 걸까요? 예. 그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발언에 의하면 경위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네. 예. 그 이양이 일하던 카페에 드나들면서 둘이 친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후 관계가 발전해서 결혼하는 사이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양이 나이가 어렸잖아요. 네. 만 18세, 네. 19세죠. 19살. 그리고 직업은 이제 카페 여종업원.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 쪽 집에서 반대했죠. 아. 예. 그날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니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대요. 결혼해달라고 하는 이양과 네. 좀만 기다리라고 하는 김순경. 갈등이 생길 수 있겠군요. 그렇죠. 또 투닥투닥거리기도 하겠고. 그렇죠. 예. 그 연인 사이였는데 이러다가 혹시 날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불안감이 있을 테고. 예. 네. 사건이 벌어진 날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날도 이 결혼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이 다퉜는데 그러다가 새벽 3시가 좀 넘은 시각에 여관에 들어와서 둘이 같이 잠을 자고 난 후 네. 아침 7시경 김순경만 혼자 여관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건 김순경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직장이 바로 근처였던 이제 파출소였는데 거기에 출근하기 위해서 자기는 먼저 나갔고 그때 이 양은 자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약 3시간 후인 아침 10시경 김순경은 자고 있는 이 양을 애인을 깨우기 위해서 다시 청수장 203호를 찾아갔는데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더라. 그래서 김순경이 주인에게 키를 좀 달라고 한 후에 문을 열어봤는데 그때 이 양은 예, 옷이 벗겨져 있는 채 이불을 덮고 있었고 이미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김순경이 이 사건을 알게 된 전부의 사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김순경이 진술한 내용이군요. 예, 예. 네. 이후 김순경은 애인 이양이 숨졌다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자살한 것 같다라고 또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사건은 이후 예. 언론에 범인 자살했다고 이제 처음에 신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범인이 검거되었다고 대서특필로 보도가 됩니다. 언론에. 그리고 그 언론에 보도된 범인의 이름은 김기웅. 바로 예. 반전이네요. 예. 김기웅. 바로 이양의 애인이자 현직 경찰관이었던 신고자였던 겁니다. 현직 경찰관이 살인까지 저지른 그래서 1999년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사건이었죠. 당시 김순경이 범인으로 검거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검찰의 기소장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검찰의 기소장 내용입니다. 우선 그는 숨진 이양과 함께 투숙한 사람으로 밤새 같이 있었다. 오전 7시에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인정되지만 직장에 나갔다가 여관방에 이양이 있는지 전화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구태여 이양을 깨우기 위해 아침 10시에 돌아왔다는 것은 어색하다. 또 이양이 결혼해달라고 졸라 갈등이 있었고 이후 김순경이 여관을 나간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여관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다는 여관 주인의 진술도 있다. 즉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김순경이 아침 7시에 나갔고 그리고 나서 누구도 그 사이에 10시에 발견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도 그 여관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는 여관 주인의 진술도 있었다. 예. 또한 여관문이 아닌 창문 등으로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도 없었고 그리고 김순경이 투숙한
당시 여관 주인에게 아침 8시에 인터폰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주인은 8시가 아닌 실수로 7시에 인터폰을 했는데 김순경이 즉시 응답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즉 깨어 있었다. 아니 뭐 이게 뭐가 어쨌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돼요. 그래요? 뭐냐? 법의학적 소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김순경이 범인으로 의심받기 충분했던 이유. 김순경이 아침 7시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법의학 소견에 의해서 이양의 시신에서 반응을 확인해 보니까 위 내용물,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있던 위의 내용물의 소화 정도, 그리고 직장, 항문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항문의 온도, 직장, 그렇죠. 그리고 시반, 그리고 몸에서 이제 사망했을 때 나타나는 시신에서 이제 혈흔 반점, 그러니까 피가 거. 이렇게 네네. 죽으면은 피가 안 흐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밑으로 쭉 흘러내리거든요. 그 흘러내린 정도의 시각 정도를 미루어 이양이 사망한 시각은 당일 새벽 5시 이전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법의학 소견에. 네. 따라서 아침 7시 인터폰을 받았다고 주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순경이 아침 7시까지 그 여관에 있었는데 이미 이양은 새벽 5시 이전에 사망했다. 그럼 범인 누굽니까? 그러면 의심할 수 있네요. 예. 의심이 아니라 범인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김순경이 범인이라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된 겁니다. 네. 예. 법의학 감정 결과 이미 새벽 5시 이전에 사망했는데 네. 아침 7시까지 김순경이 있었고 그래서 여관 주인이 건 해피콜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뭐 김순경이 죽은 시신과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이미. 그렇군요. 법의학 감정에 의하면.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이거에 무슨 의혹이 있냐. 그리고 실제로 여관 주인 역시 7시에 김순경이 나갔고 그리고 그 사이 3시간 동안 누구도 자기가 앉아있던 카운터 앞을 지나간 사람이 없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네. 다른 범인이 있을 수 없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법의학적 정황 외에도 김순경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이 이양을 살해했다고 자백까지도 합니다. 예. 그럼 뭐 틀림없죠.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네. 틀림없죠. 네네. 예. 정말 이게 경찰 수사, 우리나라 법치, 민주주의 이거에 정말 이 모순이기도 해요. 그래요? 자백까지 있으면 뭐 틀림없네. 일반 우리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도 자백, 검찰도 자백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네. 사실 자백으로는 이걸 증거로 삼으면 안 되거든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지. 명백한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그러니까 바로 존속살인 연무기수 김신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백 외에는 증거가 없었던 사건이었다고 제가 그때 늘 얘기했잖아요. 이양 사건에 여하간 이때 당시에도 또 자백까지 있으니 이양 사건의 전모는 다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검찰 수사 넘어가면서입니다. 김순경이 그동안 자신이 했던 진술을 번복합니다.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 다만 경찰로 인해 모진 가혹행위 고문 등을 받아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니 검찰이 경찰 고문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김순경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믿기 어렵죠. 그러게요. 예, 검찰도 믿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경찰이 일반인도 아닌 현직 경찰을 그것도 같은 관악경찰서 같은 소속 경찰서의 경찰관이 같은 소속에 같이 근무하던 어저께까지 그러게요. 순댓국 먹으면서 소주 먹으면서 했던 이 사람들을 했겠냐. 네. 그리고 자기네들도 안 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검찰도 그러게 말이 되냐. 그래서 거짓말이다. 네. 사건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도 강하게 비판합니다. 네네. 하지만 만약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김순경의 호소에 조금만 길을 열고 들어봤다면 이 사건 결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때 당시에 중요한 의혹이 2가지가 있었어요. 예. 첫째 한 가지. 이양이 숨져있던 침대 이불에서 김순경의 것이 아닌 누군가 제3자의 남자 신발 자국이 2개 찍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방에서 발견된 휴지 뭉치에서 김순경과 이양 이외의 다른 제3자의 체액이 발견됐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사람이 그 그렇죠. 방에 왔다 갔다 하는 증거예요? 그렇죠. 네네.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김순경의 주장처럼 그들 외에 사건이 일어난 방에 제3자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이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증거는 다 수사기관과 법정에 의해서 배제돼 버립니다. 예. 이런 조중동스러운 일이 있나요?
더 하죠. 예, 아니 조중동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대서특필해갖고 보도하는 게 특징인데. 그렇죠. 자,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사람들이 이걸 배제해버렸는데, 첫째, 우선 발자국은 다른 범인의 것이라면 범행 수법상 어떻게 단 2개만 생길 수 있냐고 무시했고, 휴지뭉치에 묻어있는 체액도 새 휴지 있는데 왜 굳이 남이 쓰던 더러운 휴지 쓰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훼손돼서 오염돼서 있는 거다. 이렇게 또 무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히려 현직 경찰관인 김순경이 이 사건 자기가 범행해놓고도 은폐하기 위해서 고의로 조작한 것쯤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이 얘기를 제가 아주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볼까요? 김순경이 범인되지 않는데 도움 안 되면 전부 버린다. 맞네요. 김순경이 범인이어야 되는데 이게 범인이 아닌 것 같은 이 방해물이 나타나면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배제해버립니다. 온갖 논리를 갖고 와서. 수사는 우리가 한다죠. 예. 결국 김순경은 강력한 자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매우 유력한 2가지 증거가 새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제해줘야 될 진실을 판단해줘야 될 대한민국 법정 형사재판 제1심과 2심은 모두 김순경이 범인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징역 12년을 선고해버립니다. 김순경은 절망했죠. 와. 억울하다면서 자신은 정말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울부짖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자 그리고 자기가 일단 자백을 했고, 네, 그렇죠. 예, 자기가 그 경찰 자백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법정 증명력이 없습니다. 네. 검찰에서의 증언서부터가 사실은 이게 증명력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데 그럼 네가 범인이 웃기죠.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봐. 예. 이렇게 돼버리면은 참 그러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서 진술이 증명력이 없다고 하면 경찰에서 조사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도 조사하고 사실 그 증명력이 없거든요. 검찰에 가서 얘기하고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은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해도 그냥 그거는 증명력 없다고 빼줍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경찰에서 예 맞습니다. 근데 검찰 가서 아닙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맞아요. 맞죠. 이 새끼가 경찰에서 해놓고 나는 우습게 보이냐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게 정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CSI를 즐겨보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 그걸 한 번도 안 봐갖고 모르겠습니다. 네, 한 번 봤는데 한 번도 안 봤어요. 재밌어요. 저는 사실 수사물을 안 봐요. 이게 수사물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특히 우리나라 경찰물. 그건 저 동화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판타지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CSI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SF물을 현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갖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하간 그렇게 해서 김순경 억울하다고 정말 난 범인이 아니라고 울부짖고 호소했지만 그러나 수사기관 검찰과 그리고 법정은 그가 범인이어야 했습니다. 네. 그 말고는 다른 범인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경찰과 검찰 그리고 대한민국 법정에 일치된 합의였던 겁니다. 네. 그런데 빠바방 와. 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93년 사건 발생 1년 1개월이 지나가던 그날 바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야. 네. 우연히 노상에서 강도를 했던 송모군이 검거가 됐는데 흔한 그 강도 이 작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별 기대 없이 이 송군에게 그동안 여죄를 묻던 중 송군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지난해 있었던 1992년 청수장 여관 살인 사건은 자신이 한 범행이다 라는 자백이 나온 겁니다. 으악. 진범이 따로 있었던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해? 예, 놀랍게도 왜 그랬냐. 이 송군이 나이가 어렸어요. 19살. 예. 밤마다 그 죽은 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정말 괴로웠다고. 그래서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랬군요. 예.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의아하잖아요. 왜 그걸 했나. 근데 정말 꿈속에 밤마다 그 죽은 여자가 나타났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김기웅 순경을 사랑한 정말 죽은 이양이 자기 애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으나 거칠게 얘기하면은 천만다행인 거네요. 그렇죠. 예. 자, 송군의 자백에 의하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뭔 일이 있었던 건가 그 사이. 사건 발생한 당일 김순경 출근하고 난 후에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에 송군이 청수장 203호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자신이 들어가서 이양의 소지품을 뒤지던 중에 이 이양이 김순경이 돌아왔는 줄 알고 깨어났대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놀래서 침대에 뛰어 올라가서 목을 졸랐고 그리고 죽였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침대에 뛰어 올라가니까 발자국 2개만 딛고 있었던 발자국 2개만 찍혔고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폴짝 뛰어서 바닥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2개만 남았다. 그렇군요.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관 주인은 왜 7시부터 10시 사이에 여관에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 김순경이 범인이 맞다 이렇게 했냐. 여관의 카운터가 왜 허리 높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송모군이 바닥에 기어서 들어갔답니다.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네. 그래서 여관 주인이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땀에 이 침대 머리맡에 있던 휴지에 왜 체액이 묻어 있었냐. 김순경을 이 양을 목 졸라 죽이는 과정에서 긴장하고 흥분하니까 땀이 났고 그 땀이 우연히 그 휴지에 묻은 사건. 땀이었다는 얘기군요. 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천운이었죠. 김순경이 살인 혐의로 구속된 지 13개월 만에 무죄로 석방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사기관이나 경찰이 밝혀준 게 아니라 진범이 잡히지 않았으면 끝내 밝혀지지 못했을 것인데요. 예. 이렇게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공짜로 주어진 행운이 아니었어요. 김순경의 부모는 이 사건 진실을 밝혀 자기 억울하다고는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던 집마저 팔아치워야 했다고 합니다. 네. 집까지 팔아치우면서 변호사를 냈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김순경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네. 일반인이나 경찰이나 다르지 않은 억울함이었고요. 그 억울함의 중심에는 바로 이 같은 동료 경찰관에게도 다르지 않은 경찰의 야만적인 인권율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무죄로 석방된 후에 김순경은 자신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고문하고 인권을 유린했던 경찰과 검사 9명을 민형사상 고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사례를 이야기한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9명의 경찰관들이 다들 제각각 고문과 피해를 김순경에 대해서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악경찰서 형사계장이었던 당시 이희승은 강력반장 윤승열 등 형사 20여 명을 지휘 감독하면서 김순경을 불법 감금합니다. 예, 영장 없이 4일간을 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1시간도 재우지 않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수갑을 뒤로 채우고 거리로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수갑 차서 모멸감과 수치감을 주도록 했고 그리고 손으로 뒷목을 치고 내리치고 그리고 꺾고 또 때리고 이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 이승희가 이제 이 김기웅 순경한테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야, 재판부에서 누가 너의 말을 믿어주겠냐. 국가수에서 하는 말을 더 믿지. 우리나라에서는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예, 경찰이 했다는 말입니다. 너와 내 가족은 게임이 안 된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안 죽였다고 고집 피우면 널 살인죄로 처벌해서 한다. 그런데 너는 경찰관이니까 언론을 타게 돼서 재판받을 필요도 없이 언론의 영향으로 20년 이상 중형으로 때린다. 아예 한솥밥 먹은 우리가 처음부터 조서를 잘 꾸며줄 테니 자백해라. 그러면 너를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또 회유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범인으로 단정을 짓고 몰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백해라. 부검도 너에게 유리하게 해줄 수 있다. 조작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조작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부검도 너에게 유리하게 해줄 수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 조작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저런 일 한두 번 하는 줄 아느냐.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우리를 믿어라. 네. 같이 한솥밥 먹은 직원이니 우리를 믿어야지. 강력계 형사들은 아주 무섭고 혹독한 고문을 한다. 이게 당시 김기웅 순경이 직접 들었다는 얘기예요. 경찰한테. 네. 몸이 약한 너는 견디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한다. 결국 너는 30년 형 받는다. 우리가 탄원서도 써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주마. 과실치사나 폭행치사로 하면 집행유예로 나간다. 왜 바보같이 감옥에서 30년 살려고 하냐. 너는 살인범이니 절대 벗어나지 못해. 라는 등 협박과 회유 등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자백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구타하고 고문했다. 이게 김기웅 순경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러면서 또 한 사람, 예. 가장 끔찍했던 사람이라고 김순경이 지목했던 사람은 당시 이 사건 당시에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반장이었다고 하는 이양구의 발언이었답니다. 그 역시 김순경을 용의자로 무조건 지목한 후에 은폐 수사를 하면서 협박, 회유, 폭언, 불법 감금을 자행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경찰들 수준 이거 보면 정말 지금은 나아졌는가요? 정말 안타까울 뿐이에요. 네. 예, 너희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인데 나도 같은 고향이다. 그러니 내 말 믿어라. 살인죄 되면 큰일이다. 고집 부리지 마라. 진실이 뭐냐가 아니라 그냥 네. 자백해라. 네, 네. 자, 구치소 가면 책 많이 읽어라. 이 얘기 들으면서 황당했대요. 나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구치소 갈 걸 미리 그냥 찍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책 넣어주고 면회도 갈 테니 책 많이 읽어라. 이게 경찰이 정말 해야 될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 그리고 경찰보다는 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니 노력하고 책 많이 읽으면 길이 있다. 아이고. 참. 내 친구도 리아카 끌면서 고물 장사하다가 지금은 운전기사 두고 자가용 굴리고 있지. 그 친구를 만나면 내가 경찰 된 게 후회된다. 그러니 너도 경찰에 대해 이제 미련을 갖고 있지만 버리고 오히려 이런 기회라고 표현했대요. 이렇게 살인사건 억울하게 누명 쓴 오히려 이런 기회가 너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라. 이 사건 폭행치사로 우리가 마무리해 줄 테니까 작은 돈으로 합의하고 그리고 변호사 선임해서 집행유예 나가면 되니까 야 이제 그만 자백하고 끝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매달리고 울부짖으면서 말리는데도 그런데도 끝내 자신을 외면하고 버렸다. 예. 이것이 사실 이 케이스를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군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과주의. 예. 그렇죠. 예, 성과주의 플러스 그리고 과학적인 수사가 아닌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범인이다. 그러면 그거에 짜맞춰 갖고 증거 또한 조작을 그렇죠. 하는 것을 서슴지 않은. 이 정도면 범인으로 몰아도 큰 무리 없겠다 싶으면 그 사람이 머리감이 되고 그러면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같은 경찰 동료가 같이 한솥밥을 먹은 경찰 동료가 고문과 협박, 회유까지도 서슴지 않는 이런 그러니까요. 형태. 같이 얼굴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도 이렇게 한 거죠. 네. 자, 그러면서 그 고소장에서 특히 가장 길게 혐의 적용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당시에 그 서울경찰청 강력과 이재혁이라고 하는 경찰이었는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설만 했대요. 예. 방송 중에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이런 씹새끼가 어디 있어. 이 새끼야. 빨리 자술서 작성해. 이런 새끼 말은 들을 필요 없어. 라면서 멱살 쥐고 세우더니 폭행하고 그래서 이때 김순경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울면서 호소했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왜 신고한 저를 신고합니까? 조사합니까? 여관에 투숙한 사람을 조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엉엉 울면서 눈물로 호소했으나 돌아온 건 거친 욕설과 주먹 그리고 사정없는 발길질 이것이 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 이 새끼 고춧가루 물고문 들어봤지? 너 학기에 달렸다. 저런 새끼 말이 필요 없어. 죽여버려야 돼. 잘해주면 절대 안 돼. 라면서 고문을 했다고 고소한 겁니다. 자, 김순경이 자기도 하지 않은 살인 혐의를 인정한 이유, 자백한 이유, 바로 이러한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 후 법원은 이러한 김순경의 고소, 그 경찰관과 검사 고소한 것에 대해서 사실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들 가해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김순경 손을 들어줬는데 설마 같은 경찰을 상대로 경찰이 가혹행위를 했을까 믿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이것이 사실인 것이 밝혀지고 나서 많이 놀랬죠. 하지만 정말 이제는 이러한 김순경 사건 모두 끝난 걸까요? 과연 지금은 사라진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곳곳에서는 경찰과 검찰에 또 법원에 의해 억울한 일 당한다는 사람들 그 울부짖음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돈이 없어서 이들의 호소는 세상에 들리지도 않고 대한민국 법정의 법관 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아주 특별한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도 법치 국가도 정의사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비판받아야 할 만인의 적입니다. 고상만의 수사반장은 앞으로도 억울한 이들이 억울하다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